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87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의문의 그녀 시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합니다, 여러분. 뿌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 며칠째 햇빛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녹음하는 날이 목요일이잖아요. 네. 목요일인 오늘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저도 목이 조금 잠겼어요. 확실히 미세먼지가 있으면 몸의 컨디션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영향 미쳐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창궐하는 날 대선진리교 신도 여러분들께서는 그 무엇보다 먼저 이 홍교주의 건강 목소리를 볼 또 홍조 뛴다 또 내가 무슨 홍조를 띄워. 이제 진짜 뛰어요. 내 얼굴에 홍조가 어디 있습니까, 대표님? 입꼬리가 실룩 그죠? 올라가면서 그지? 눈을 약간 개심실해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소식이 있습니다. 뭔가요? 제가 지금 오늘 목요일 아닙니까? 네. 마침 이렇게 녹음을 하러 오는데 이 날에 딱 맞춰서 조금 전에 네. 한 조금 전에 대선진리교 신도로 참칭하신 어떤 분이 그것도 둘이나 네. 참칭이라뇨.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세상에. 참칭이 아니라 레알 트루? 각성이다. 실화냐? 그렇습니다. 게다가 금액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처음에 온 분은 10,000원을 딱 보내셔서 네. 이분 근데 뭐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팟빵 후원으로는 마치 이 대표와 시옷도 포함하는 거 아니냐. 나는 오직 그 홍교주의 팬이다. 네. 이걸 보여주는 것 같잖아요. 10,000원인데 그렇죠. 저기 이게 팟빵에서 10,000원 후원할 수도 있는데 굳이 넣은 이유는 팟빵이 수수료 먹는 것도 싫고 이 대표도 밉고 시옷도 꺼져라. 하지만 계좌주는 이동규인데. 홍교주 입으로 들어가. 어쨌든 그래서 10,000원을 보내신 건데 네. 그 뒤에 그거에 잠깐 내가 감탄하고 있었어요. 이런 분이 실제로 계시는구나. 잠시 후 갑자기 알람이 하나 더 뜨면서 네. 무려 181818로 맞추신 분이 금액을 18,000? 아니지. 이렇게 숫자를 못해. 181,818원. 그렇군요. 이게 네.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욕을 먹어도 기분 좋은 게 이런 것이로구나. 제가 이걸 느꼈습니다. 막상 이게 들어오니까 네.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불필요하다.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게 맞았다. 그렇구나. 이게 손에 돈을 쥐어 보니까 그러면 우리도 법인 그 통장 하나 만들까요? 대선진리교 통장. 그러니까요. 이게 어른들이 저보다 네. 윗길에 계시던 분들이 이분들이 현명하신 분들이에요. 그랬구나. 왜 과세를 굳이 종교인을 쏙 뺐을까? 이런 기분이군요. 그리고 왜 우리 이명박 대통령의 기분도 10분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욕을 뭔가 먹으면서도. 금액이 18 써 있는데 왜 기분이 좋지? 그래 욕해라. 돈만 번다면야 욕이든 뭐든 뭔 상관인가. 18 원을 보내주신 신도 여러분의 헌금으로는 저희가 스튜디오 비용으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덕분에 네. 감사합니다. 또 한 달이 따뜻하게 네. 스튜디오에서 따뜻한 밥을 밖에서 먹으면. 안 하고 안에서 따뜻한 데서. 네, 한 데서 녹음 안 하고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자살 특집에 대한 반응이 좀 이래저래 다양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굉장히 화를 내시는 분이 있었는데 마우스 2와 마우스 3라는 표현을 쓰신 분이 있었어요. 마우스 2와 마우스 3는 누구일까요? 마우스 2와 마우스 3를 데리고라고 했으니까 데리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의 그 주력이 누구인가를 이제 지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마우스 1은 누구냐? 마우스 1이 누구? 아니 그 사람은 마우스 1이 아닌 거지. 어쨌든 마우스 2와 마우스 3. 왜 마우스인지가 내가 되게 궁금한데. 아니 팟캐스트에서 귀로 듣는 거니까 저희 다 입으로 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우스지. 마우스. 난 이걸 왜 쥐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혼자서? 어쨌든 뭐 마우스 2가 됐든 3가 됐든 제가 강력한 훈육과 계도를 통해서 본인이 성령의 마우스 세계로, 1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성령의 세계로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뭔가 애매하게 댓글을 남김으로써 우리의 그 자중질환을 이전 투구를 시키는 거구나. 근데 이제 마우스 2, 마우스 3 좀 이렇게 비하적인 표현이잖아요. 내가 1이야 이러면서 서로 1번 하겠다고. 마우스 1도 비하적인 표현이야. 근데 이분이 좀 기분이 나쁘셨던 모양인데 자살 특집에 어떤 부분이 이 사람 이런 분들을 건드렸는지를 저는 솔직히 조금 잘 모르겠거든요. 뭐 그 댓글을 보면은 뭘 말하고 싶은 거냐 뭐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우리는 뭘 결론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그러니까 미리 전제를 하고 방송을 말씀드렸는데. 했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결론이 없는 얘기가 있는데 본인에게 결론이 굉장히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너무 결론 못 잃어. 광광. 결론 못 잊어. 결론 줘. 결론이 필요해. 나는 지금 결론을 지키는 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런 거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결론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이 없다. 세상에는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이런 결론 못 받아들이겠다. 영화를 봤는데 열린 결말 참을 수 없다. 그럼 제가 지금 과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의 저번 자살 의도, 기획 의도와 결론은 그걸 거꾸로 돌려보시면 나옵니다. 네. 제 목소리가 나옵니다. 자살이 답이다. 자살이 답이다. 이렇게 읽고. 네. 그러면서 자살이 답이다. 중간에 뭐 피가 모자라 이러면서. 네. 예. 그제 저기 그 편이 심기가 불편하신 분은 1초 요약. 자살이 답입니다. 그래서 성현들이 그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다양하게 한강다리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풍경이라도 다양하게 보게. 마포대교 갈 텐가 한남대교 옵션을 갈 텐가. 이렇게. 한남은 한남대교로 가면 되고. 지방에 사는 사람도 죽기 전에 서울 구경하고 죽게라고. 서울에 그렇게 다리 옵션을 많이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있는 한강의 대교들은 선주교의 후예로군요. 그렇습니다. 모두. 선주교는 처맞아야 되는 맞아. 거 선주교 처맞아야지. 아니 어쨌든 그 시에서 단심가를 답변으로 보냈잖아. 정몽주가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주고. 지금 그 네. 비트코인 때문에 네. 그 다리 지도에 가는 길과 그 한강 수온. 자기들이 그 투자한 코인주들끼리 네. 서로 만나자며 이렇게 이렇게 지도들이 통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느 자리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뭐 종목은 잘 모르겠지만 우린 비트코인 말고는 잘 모르니까 네. 비트코인에 투자한 사람과 뭐 다른 코인에 투자한 사람이 같은 달에 만나면 서로 섭섭하니까 같은 코인에 투자했다 많은 사람끼리 만나자. 이 다리는 고고한 사람들끼리만. 그럼 마포대교는 비트코인. 뭐 그런 식으로. 성수대교는 리플. 뭐 그런지.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인데 이게 이제 바로 성현들의 네. 많이 만드는 이유다. 그렇죠. 죽기 전에 얼마나 이 우아합니까? 이복에 가기 전에 강의 풍경 한번 보게나 산수갑산이 이리도 빨리 미세먼지 때문에 앞이 안 보이는 거려. 그러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저번 주의 요약은 자살이 답이다. 아니잖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답이 아니라 자답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생각에 발전이나 진화가 있을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의문이 든. 근데 생각에 발전이나 진화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하시면서 늘 안 할 람을 들으면서. 맞아. 근데 저희가 그럼 우리 방송 아닌 거 아니에요? 저희 방송을 지금 이분이 안 듣고 계시잖아요. 저희 방송을 참칭하는 다른 방송을 들으면서 저희가 몇 번 말했는데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람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거기에 그 출연진이 마우스 1, 2, 3인가 문화평론가 마우스 2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런데 이제 그걸 듣고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람과 남 이거 무슨 법칙이죠?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법칙에 의해서 까먹었어요. 까먹었어요. 람이 남이 된 것 같아서 이거 우리 이런 비슷한 일 많잖아요 옛날에. 이름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주로 이제 에로 영화에서 많이 듣는 박하사랑 뭐 이런 거. 박하사랑. 반지하제왕. 그래서 제가 경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을 참칭하는 아날람을 운영하고 계시는 팟캐스트 여러분, 당장 제목을 내려주십시오. 지금 그 방송을 듣고 생각에 발전이나 진화가 있을까 의문된다면서 지금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혼선을 믿고 있습니다. 마우스 1, 2, 3분. 네. 세 분,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증명 들어갑니다. 거기도 탈모인이 있을까요? 자, 따라하려면 탈모도 따라해라. 그래야 더 억울하다. 이래놓고 그쪽이 만약에 탈모인이 우린 하나인데 셋이면 어떡해. 그쪽이 진짜고 우리가 같잖아.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아니 왜 진정성을 두피로 증명해야 되는 겁니까? 탈모 탈모 방송이니까. 방송이니까 숫자가 더 많은 사람이. 그렇구나. 이게 대한민국 대표팀인데 순열. 그치 민두 방송. 뭐 그런 느낌인 거죠. 순두. 자, 여러분 헌금을 보내주시는 것도 좋은데, 네. 예,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시면 좋죠 당연히. 좋은 데가 뭐야?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좋은데 깜짝 놀랐습니다. 많이 보내주십시오. 많이 보내줄수록 좋은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이 아까울 수도 있으니까 남 얘기모를 좀 많이 이용을 해주세요. namyegi.com에 좋은 상품들을 저희가 많이 준비해 놨고요. 아니야 많이는 아니고 좋은 상품 준비해놨습니다. 그렇구나. 네. 좋은 상품을 준비해놨다. 그리고 호텔스.com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호텔스.com 프로모션. 저희는 KB카드를 이용하면 저희 프로모션 페이지에서 15% 할인. 이게 중국에서 가장 좋은 조건이고 현재 호텔스.com 프로모션 페이지는 kr.hotels.com/베스트 쿠폰이고요. 저희 아날람 남얘기몰에 들어오셔도 링크가 있습니다. 아날람과 호텔스.com이 국내 최고 조건의 호텔 부킹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지금 당장 kr.hotels.com/베스트 쿠폰에 접속하세요. 호텔스닷컴에서 예약한 숙소에서 아날람을 들으세요. 남 얘기 모레 접속하셔도 됩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혜택. 이건 개미지옥이야.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저희가 사연을 받았습니다. 맞아.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 아 근데 우리가 이 사연도 그렇고 저번 사연도 그렇고 예전엔 사연이 굉장히 개인적인 얘기로 네. 즐겁게 얘기를 했는데 사연이라고 말하고 오늘 이분도 거의 방송 테마예요. 방송 테마 뭐 이슈 털기 뭐 이런 느낌으로 보내주셨어요. 거의. 저희가 이 주제를 사실 비껴나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솔직히 저희 생각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저희한테 화내실 분들도 있을 법한데 사연까지 이제 안 할 남 안 듣고 안 할 남만 듣는 거야. 그러니까 나빠. 자, 한번 사연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날람 3인방 여러분. 홍 작가님과 이 대표님도 좋지만 혈기왕성한 20대 후반 남자로서 시온님 덕질에 빠져있는 열성 청취자입니다. 여기서 저는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저희 셋은 1교주 2신도 체제거든요. 혹은 교주와 장로와 권사인 것인데 안 한다고. 맞아. 방금 이 얘기하니까 권사 오늘 우리 좀 전에 아까 네. 그 헌금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네. 제주는 곰이 부리고 장로가 최고다. 장로가 최고다. 내 입으로 들어오더라. 전직 대통령 중에 네. 장로이신 분께서 지금 기분이 몹시 안 좋아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뜨는 장로 있고 지는 장로 있다. 이분에게는 삼촌이 있어요. 삼촌이 있는데 사랑하는 삼촌이 처음으로 남남으로 느껴졌대요. 삼촌은 아버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이복 동생이시라고 하는데 뭐 이런 집안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로 인한 트러블도 없고 이 삼촌이 사연자보다 15살밖에 안 많대요. 그리고 올해 41살이래요. 예비 신랑이라고 하는데 이제 사연자께서는 아직 대학생이라고 하고요. 예, 삼수를 하셨대요. 이 필요한 정보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삼촌은 뭐 만화나 드라마에 나올 것 같은 삼촌 있잖아요. 같이 장난도 치고 게임도 하고 그다음에 사연자랑 사연자분 친구분들한테 동네 형처럼 대해주고 뭐 인생에 고민 있을 때 상담사 역할도 해주고 용돈도 주고. 예. 그렇게 15살 많으면 그게 되는구나. 그럴 수 있죠. 15살 많으면 그럴 수 있죠. 저 아는 분은 비슷하게 이렇게 삼촌인데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요. 뭐 3, 4살밖에 안 나세요, 삼촌이. 그래갖고 아마 이분은 이런 용돈 루트는 없었겠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그렇죠. 아니, 사연자분은 여긴 괜찮다. 옛날에 여자친구랑 동해안에 놀러 갈 일이 있었는데 삼촌이 자기 차를 빌려주고요. 100만 원을 줬대요. 저 차 빌려주는 거 쉽지 않은데. 삼촌도 어디서 장로를 하고 계시죠? 장로에 꽂혔다 나. 내가 장로 싫다 그랬잖아. 네. 아니야. 돈 주는 사람이 그거 하는 대로. 난 권사 싫은데. 근데 아버지는 과묵하고 권위적인 타입이다 보니까 뭐 대화가 적고 지역은 경북이라고 합니다. 그러시겠죠. 그 삼촌이 지금껏 인생의 멘토셨다고 하는데 네. 근데 이 집안이 다 일가지청 모두 자유한국당 박근혜 지지자래요. 그리고 큰 고모님께서는 박근혜 이야기 나올 때마다 눈물을 흘리시네요. 차가운 감방벽에 댕기에 얼마나 추우실까 막 이러면서. 근데 사연자만큼은 이제 지난 대선에서 요새는 문프라고 하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 뭐예요, 문프가? 문프 뭐예요? 문프, 문재인 프레지던트. 아. 문프에게 투표를 하셨다고. 프로듀스 101 일이 무섭다. 놀라시겠지만 저는 명절마다 한 번은 친척집 마루 벽에 걸린 박정희, 유경수 부처의 사진을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혼자 말하자면 이 동네 기준으로는 자기가 종북 좌빨이 됐는데 삼촌의 영향이 컸다고 하는 거죠. 삼촌이 이제 진보 진영 지지자신 거고 사실 뭐 경북에도 당연히 젊은 층은 그럼요. 많잖아요. 예. 그럼 이분 때문에 삼촌이 굉장히 욕을 많이 드셨겠네요. 니 때문에 애 빨간 무 들었다고. 그러니까. 그랬을 것 같다. 그리고 자기도 이제 사회 문제에 다른 시각을 갖게 되고 어떤 사회 정의의 문제라든지 이런 데 좀 많이 집중을 하게 됐는데 많이 알게 된 것도 많고요. 삼촌 덕분에 팟캐스트도 듣게 됐대요. 그러다가 아날람 청취자가 되셨다고 하는 거죠. 이제 대선 진리교육 교도만 되면 된다. 그러면 이제 삼촌 왜 저 덕질 하신다잖아요. 그렇구나. 어디 인서프트 하려고. 무슨 말 하는 거. 인터셉트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시호님을 위해서 근데 헌금. 안타깝네요. 시호님에게 애정을 느끼시는 분도 남 얘기만 해가면 국민은행. 그렇습니다. 국민은행 이동규. 그런데 최초로 멘토인 삼촌을 남남처럼 느끼게 됐대요. 이번에 평창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남북 단일팀으로 지금 꾸려질지도 모르게 돼버린 거죠, 지금. 네. 거의 지금 그런 분위기인데 현 시점에서는 이야기에 사연자는 화가 난 거예요. 이건 정말 아니지 않냐면서 삼촌한테 성토를 했는데 삼촌은 정색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게 왜 문제냐. 그게 대표팀 멤버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거면 애초에 개최국 자동 출전권도 없어야지. 우리나라가 자동 출전하면서 자동 탈락한 어떤 나라의 국가대표팀이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있어요? 여기서 정정하고 싶은 게 출전권 없어졌어요. 2010년 이후로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그전에는 출전권 있으면 다른 팀이 누락되는 건가? 아니 그러니까 이 경우에 우리나라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개최국이어서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이죠. 실력으로 못 올라간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올라가기 위해서 한 팀은 자동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식의 논리로 삼촌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건 없다 현재. 뭐 2010년 현재는 이후로는 자동 출전권은 없대요. 근데 이제 다른 이유로 여타 이유로 지금 이번에 올라가게 됐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빠진 거죠. 한 팀은 빠지게 됐다라고 하는 논리인 거죠. 근데 올림픽이 그런 거예요. 모두 다 나와서 거기서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몇 개만 이 중에서 그러니까 막 아이스하키다 치면은 1, 2부터 10위까지만 오는 거고 이런 게 아니고 다 오고 오는 나라는 다 오는 거 아니에요? 올림픽은? 왜냐하면 올림픽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그 안에서 노상 1위부터 100위까지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10개만 온다고 하면은 나라가 10개만 딱 되는데 한 나라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럼 10위인 나라는 떨어진다 뭐 이렇게 되는. 근데 뭐 그런 떨어졌다라고 얘기인 거죠? 보기 힘든 게 아니라 올림픽을 가기 위한 어떤 자유 경쟁이 그 전에 있었던 거고 워낙 그 올림픽이라는 게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행사니까 그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미 그러니까 그 올림픽은 그 전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지. 그런 종목인 경우에는 그 전부터 올림픽에 어떤 해당된 리그를 해서 결국 메인 무대에 올라가느냐 마느냐를 했다는 거니까 탈락이라는 말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어쨌든 졌다 뭐 이제 월드컵 같은 경우는 개최국이 네. 자동 출전권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네. 이제 올림픽은 종목에 따라 다른가 봐요. 다른데 뭐 하여튼 우리나라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평창 올림픽이 아니었다면 어쨌든 현재 출전할 수 없는 건 사실이긴 사실이니까 네.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삼촌께서는 남북 단일팀이 정치 논리면 개최국 어드밴티지는 정치 논리 아니냐라고 반문을 하더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 논리가 남북 단일팀을 옹호하는 담론의 이제 논리 틀이더라고요. 공유하는. 사연자께서는 대표팀 멤버들의 노력이 정치 논리에 배신당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삼촌 말을 들어보니까 또 막상 할 말은 또 없었던 거죠. 근데 할 말이 없을 수는 있는데 이분은 평소에는 삼촌에게 논파당할 때는 설득되고 감화된 부분이 있었단 말이야. 네. 근데 이번에는 할 말은 없는데 마음이 움직이지가 않는데요. 그러면서 제 마음은 왜 이럴까요? 저한테 논리가 없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소비적인 걸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사연자의 불만 같은 논리는 문재인 프레지던트를 음해하는 세력이 공유하는 논리라는 또 타박을 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연자 입장에서는 근데 저는 진짜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데 그냥 한 가지를 두고 이것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좀 하소연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실 이분이 질문을 하나 더 했었어요. 했는데 먼저 이거부터 저희가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억울한 감정이 틀린 건지 아니면 그럴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남북 단일팀을 옹호하는 논리 있죠. 네. 그 논리부터 좀 저희가 부숴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합니다. 개최국 자동 출전권은 지금 자동 출전된 상황이죠. 한국이. 이거는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미 기존의 룰이에요. 상소했다고. 4년 후에 한국이 자동 출전한다. 그러면은 그 4년 후에 자동 출전하는 대표팀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 4년 동안 노력을 한 거죠. 이건 과거 제도란 말이야 어쨌든. 근데 갑자기 남북 단일팀은 상수가 아니라 변수예요.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르다고. 삼촌의 말씀을 이제 네. 10분 인정해 드리자면 10분 인정해서 개최국 자동 출전이 어떤 정치 논리라고 칩시다. 그건 이제 A라는 정치 논리지. 네. 근데 A를 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 B와 C 다음 정치 논리를 들이대어도 된다는 건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죠. B는 또 다 개별이지. 네. 자, B는 또 B대로, C는 C대로. 그래서 A는 어쨌든 합의를 본 거 아니야. 이게 마치 그런 거죠. 뭐 장애인에게 뭐 편의를 뭐 입학 편의를 제공해 준다. 외국인 자녀에게 편의를 준다. 근데 그게 형평성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뭔가 그쪽에 혜택을 주어서라도 뭔가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이 있는 것인지 그들을 끌어안아야 되는 것인지 뭐 그런 거 있죠. 다문화 가정 자녀에 네.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건데 이거를 기계적으로 n분의 1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의 협의가 있는 건데
자, 그럼 그 다음. 협의는 했어. A 네. 협의했잖아. 네. 근데 B 협의를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A 협의가 이미 존재하고 있으니 B 협의도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 너 어차피 애꾸는 된 김에 한쪽 눈도 그냥 뽑아서 나 주라 이런 얘기랑 비슷한 얘기예요. 그 뭐야 그 말이야 방구야. 그리고 하나 더. 이게 오르면 저것도 오라야 되는 것처럼 이게 나쁘면 그것도 나쁜 거예요. 근데 세상에 어디 뭐 그런 뭐랄까 이게 순백의 그런 논리가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제 생각엔 삼촌이 평소에 어떻게 말씀하시면 이거는 그냥 물타기지. 네.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흔히 뭐 저왜 뭐 누구 나왔을 때 저기 뭐야 양비론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 일종의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 나왔으면 저 뭐야 그 자기 재산 공개할 때 네. 탈탈 털어서 저봐라 저놈도 뭐 이렇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식으로 이놈도 저놈도 뭐 이런 식인데 물타기인데 능력을 보자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재산 얘기한다든가 재산이 어차피 얘기를 했으니까 능력은 볼 필요 없다든가 재산으로 대결하자든가 옛날에 지만원 박사 학력으로 대결하자. 네. 되게 웃겼습니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치 논리라는 걸 맞다고 쳐더라도 두 가지를 뭐 A 때문에 B를 인정해 줄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다. 네. 즉 노약자 보호속에 노약자가 앉는다는 건 상수였다 치는데 야 그럼 약자 중엔 임산부도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세 개가 합의하면 할 수 있는 거고 임산부인데 임신한 지 1일 된 사람과 만삭인 여자는 다른 거 아니냐. 그런 거 협의의 문제라는 거지. 소아도 마찬가지고. 7세냐 8세냐 9세냐. 근데 어차피 노인 같은 약자도 앉았으니 약자는 약자는 다 앉아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라는 거지. 겹겹으로 앉아.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인식하는 정하기의 나름으로 네. 룰을 만들자는 얘기지. A가 됐다고 B까지 딸려가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자동 출정권이 보장됐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대표팀의 입장에서 보장된 거지. 네. 그 보장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무한 경쟁을 치르는 거는 그건 개인의 입장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한두 달 전에 수년간의 노력을 뒤집어 버리겠다라고 갑자기 나와버리면 물론 북한 선수들은 최대 6명만 뭐 교체하는 식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게 기분의 문제도 중요한 게 이거는 말하자면 상대가 북한인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 선수들 입장에서 이건 특혜란 말이에요. 아니 그리고 우리나라만 특혜인 것도 맞아요. 이게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많아지면은 딴 팀보다 우리가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나라 선수들한테는 우리만 특혜를 받는 거거든요. 한국만. 제가 여기서 재밌는 글을 하나 읽었어요. 뭔가요? 아이스하키라는 스포츠가 기본적으로 포지션이 굉장히 그 와중에 수시로 교체하면서 네, 맞아요. 사람들을 그 체력을 안배하면서 막 하는 경기니까 10명이 하나 2-3명이 더 뛰나 상관없는 거고 뭐 하면서 이런 경기가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건데 이게 무슨 복싱처럼 뭐 그런 것도 아닌데 하면서 이렇게 되게 아이스하키 잘알이 나오셔서 얘기하는 건데 내 생각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 아이스하키를 제일 잘 우리나라에서 특히 잘 아는 그 반대 의견을 표명한 국가대표 감독님이시잖아요. 그분? 네. 감독님이시잖아요. 근데 감독님이 자기가 안 되겠다라는 부정적 의견인데 세상 사람들이 아이스하키를 너무 잘 알아. 원래 스포츠가 원래 그 스포츠는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없지 않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프로 레벨의 스포츠라는 거는요. 그 사소한 거 하나의 문제로 지고 이기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럼. 그러니까 프로 선수들이 누구는 무슨 뭐 김동현 선수인가요? 뭐 빨간색 속옷을 입는다느니 누구는 뭘 한다니 전날에는 무슨 아내랑 안 잔다느니 5만 가지를 하는 이유가 그거 하나고 그거 하나가 그 자잘한 n분의 1이 모여서 어떤 컨디션이라든가 기분이라든가 사기라든가 팀워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기계적인 것. 네. 이 스포츠는 이런 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 몇 명인데 몇 명을 더 추가해 상관없지 않느냐고 말하는 건 이거에 갈고 닦은 진짜 프로들의 그 인사이트 있잖아요. 네. 말로 하기 애매한. 그 인사이트를 완전히 통으로 무시하고 규칙만 딱 읽은 다음에 됐네 스포츠. 하면 되겠네. 뭐 이게 축구로 치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거냐면 군대 축구. 그죠? 조기 축구에선 그래도 돼요. 근데 정말 올림픽 레벨에서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아니 이거 솔직히 그 피파 있잖아 그걸로 네. 옛날 버전입니다만 저 옛날 한창 할 때 세계 최고의 선수들만 캐릭터 모아서 내가 팀 짜본 적 있어. 팀이 되게 못해. 그게 안 돼. 산으로 가. 산으로 가. 그러니까 그것도 제 생각에는 좀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내부에 가장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그게 말이 되냐면서 자기가 제일 모르네. 잘한다. 그런 게 나 일단 그게 감정 컷했네. 좀 이상하다. 이게 전 좀 그런 게 좀 제가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남북 단일팀 강행을 하는 게 성과도 있고 뭐 그다음에 비판도 받을 거예요. 근데 그 일의 경중에 비해서는 이 정권이 손해를 감수할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일의 경중에 비해서는 네. 좀 지나치게 지금 현 정권이 욕을 좀 먹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올림픽을 바라보고 있는 방식과 20, 30대 젊은 층이 계신 분들이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이 온도차도 온도차고 시야가 완전 다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이 단일팀 구성이 결국은 뻔하죠. 뭐 이렇게 트럼프도 헛소리하고 김정은도 헛소리 하는데 한반도의 평화를 그 사이에서 어쨌든 평화를 유지하려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남북이 서로 간에 대화도 하고 협의도 할 정도의 네. 그런 어떤 공조 체제가 긴밀하게 유지되고 우리끼리도 뭔가 하려고 하고 있다. 이 한반도가 나름 평화 억제력이 있다. 평화 전쟁 억제력이 있다. 평화 억제력 좋다. 그런 시그널을 해외에 어쨌든 이 올림픽이라는 행사를 통해 보여주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한반도가 안전하다라는 시그널인 거잖아요. 일단 어쨌든 이거를 기획하신 분들의 목적의 가장 큰 주된 목적은 그거라고 보거든요. 그쵸. 네. 그런 거죠. 일단 행사로 본 거예요. 올림픽을 이 사람들은. 대학으로 치면 대동제나 한마당으로 본 거죠. 그런데 젊은 층에게는 젊은 층은 기회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지금 현재 기회 감소의 시대다 보니까 기회가 워낙 없기 때문에 노력해서 잡은 기회조차 손쉽게 박탈당할 수 있다? 근데 집권 세력에 의해서 그런 상황이 가볍게 여겨진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이런 사실이 되게 부정적으로 다가와요. 그렇기 때문에 20, 30대 젊은 층 대부분은 저 진짜 대부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대부분은 선수들 편에서 감정이입을 완료했어요. 당연히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생각이. 올림픽이라는 게 모두 열심히 이제 노력해서 그 딱 하나에 가기 위해서 뭐 메달을 따든 아니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행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이게 1인 경기가 아니고 팀 경기잖아. 아니 뭐 축구나 야구나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잖아. 팀 경기는 팀워크가 중요한 건데 이거 갑자기 한 달도 안 남은 상태에서 손발을 맞추라? 이상하잖아요. 거기다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올림픽이라는 게 이념적인 부분, 네. 여기서 말하는 이념이라는 건 그 흔히 말하는 올림픽 정신. 더 멀리, 더 높이, 더 빠르게 이런 식으로 출전 자체에 의미가 있고 네. 내가 뭔가 나를 불살라서 내 청춘 이런 그게 아니라 네. 적어도 뭐 다른 나라 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근데 내면적으로 다 똑같지. 왜냐하면 올림픽이라는 대형 무대 나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만약에 예를 들어 뭐 우리 어떤 저기 정부 부처 누가 네. 또 뭐 메달권도 아닌데 좀 하면 어떠냐 네. 이런 분들이 있는데 메달권이 아니더라도요. 그 판 우리 이걸 치면 아이스하키 판이죠. 아이스하키 판에서 올림픽에 나갈 정도로 뽑혔다. 세계에선 메달권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선 제일 잘하시는 분이니 그 얘기는 뭐냐면 올림픽에 나갔다라는 것만으로 이분의 이후 커리어에 그것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누구의 대학원이나 석사, 학사, 박사 논문 같은 그런 학위 취득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말한다. 너네는 원래 나가지도 못할 걸 나가놓고는. 그러니까 그걸 다 누리게 됐는데. 고마운 줄 알아야지라고 얘기를 한다니까. 그걸 왜 고마워해? 그렇게 치면은 그런 식으로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치면 니네 엄마가 돈이 많은 거를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그런 식의 운이 떨어지는 걸 왜 고마워해서 남에게 내가 비굴하게 굴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내 손에 쥔 거를 왜 그래야 돼요? 고마울 수는 있죠. 근데 고마웠기 때문에 누군가가 요구를 하는 거랑 그러니까 고마움은 왜 고마움이란 표현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잖아. 고마우니까 눈을 내놔라가 아니라 고마움이잖아. 마음을 표시하는 거지. 근데 갑자기 내 걸 내놓으라는 거잖아. 고마워할 줄 알아라라는 말이 좀 나쁜 게 뭐냐면 이게 선수들의 인성 문제로 가요. 그죠? 그래서 이게 되게 나쁜 거거든. 고마움이 심리. 내 마음에 그런 것만 표현하면 되는 거지. 갑자기 뭘 내놓으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쥐어진 거를. 그건 좀 박탈감이 드는 건 사실인 거지. 그 상태에서 이제 어쨌든 이 사람은 이걸 나와서 만약에 올림픽에 나왔으면 어쨌든 그게 커리어가 되겠죠. 근데 그 커리어가 될 수 있을 어떤 것에서 갑자기 옆에 인터셉트하는 그 기분? 그건 사실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싫지. 게다가 팀인데 이 팀이 똘똘 뭉쳐서 지금까지 같이 왔는데. 그렇죠. 게다가 왜냐하면 그 팀을 뭉쳤다라는 건 어쨌든 간에 최대한 성적을 내보겠다라고 맞춰놓은 어떤 결과물인 거, 노력의 결과물인 거잖아요. 예, 거기 한 3명에서 6명이 갑자기 외국인이 와버리면 황당하죠. 단일팀 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 예전에 단일팀 한 적 있잖아요. 2번인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각자 이제 실력이 우리 출중했고 비등비등 하면서 그리고 오랫동안 같이 했단 말이에요. 같이 손발을 맞추려고 오랫동안 함께 연습하면서 그 빚어진 결과물인데 이거는 이렇게 지금 20몇일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도 아직 되니 많니 이러고 있으면 이건 아니죠. 근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특히 네. 요즘에 젊은 20, 30대 친구들한테 나도 그렇게 느끼거든. 그러니까 나는 원래부터 그렇게 느꼈지만 동시 입장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단일팀이라는 걸 굳이 해야 더 어떤 한반도 아름다워 이룰 수 없어 못 이뤄 이런 시그널이 더 강해지나? 그러니까 내 생각도 그거예요. 만약에 제 생각은 이거예요. 올림픽 개회식 폐회식 때 북한이 공동으로 참여해 준다. 난 그거는 크리티컬하지 않다고 봐. 공동 입장하면 되잖아요. 이 팀까지 꾸려서 어떤 젊은 선수들의 노력이나 기분까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헤쳐가면서 이거는 무의미한 것 같아요.
난 왜냐면 노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니까 사실 너무 옛날 감성이잖아. 이거. 아니 그러니까 난 완전 솔직히 말하면 딴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일이라는 거에 대한 당위도 잘 못 느끼겠는 사람으로서 냉정하게 얘기하면 동시 입장 자체도 민망한 이고 웃긴 쇼라고 생각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괜찮다 그럼요. 이거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내부적으로 무언가가 외부의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뛰는 모습까지 보여주겠다. 이건데 올림픽을 바라볼 때 개회식, 폐회식은 대동제처럼 할 수 있어요. 너무 옛날 감성인 것 같아요. 옛날 감성이. 근데 팀은 정권의 입장에서 올림픽은 행사일 거예요, 분명히. 축제일 거고. 그런데 올림픽은 거기 선수로 참여하는 개인에게는 노력이고요. 경쟁이고요. 일이에요. 이게 다른 걸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행사로만 취급을 하고 그 행사 속에 그 개인들의 노력이나 땀이나 이런 게 휘말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20, 30대 젊은 층이 휘말려 들어가는 선수들에게 온정적으로 감정이입이 완료돼 있잖아요. 그럼 사실 정권의 입장에서는 잘못한 거에 비해서는 실수한 거에 비해서는 되게 과하게 욕먹을 수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이거를 굳이 그렇게 할 거면 그러니까 왜 그분들의 논리 중에 이제 제가 제일 웃겼던 게 바로 그거예요. 어차피 순위권도 아니니까. 근데 그 논리라면 그러니까 이런지 말고 차라리 그 논리대로 이렇게 하셨어야 돼요. 김연아 선수한테 어차피 메달 많이 땄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북한 남자 피겨 선수랑 둘이 아이스 댄싱조로 나가는 거야. 어차피 메달 땄잖아. 복식으로 나가라. 이제 더 이상 메달 욕심도 없으실 테고 이미 뭐 세계 여왕인데 뭐 그러면 복식조로 둘이 아이스 댄싱이나 피겨 그 페어로 나가서 남북의 화합의 아이스 댄싱을 한번 해봐. 이번 선수로 출전하시라. 아니 같은 논리잖아. 근데 왜 김연아한테 안 해요? 그러니까요. 차라리 젊은 애들 하는 거 말고 그럼 사람들도 근데 아마 내 생각엔 이 말을 하는 순간 김연아의 이름을 언급한 순간 느껴지는 그 거대한 반발감이 있잖아. 우리 연느님이 그죠? 그러면은 북조선 남성가. 그럼 아이스하키 선수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게 크리티컬해요. 김연아는 국보잖아요. 우리의 자랑이고 어디 감히. 그런데 아이스하키 선수들은 그만 못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자, 대부분의 20, 30대 젊은이들 있잖아요. 대부분의 우리는 아이스하키 선수들의 처지에 더 가까워요. 이게 정치적으로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르고 있어 지금. 그런 얘기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 있는 거 평소 우리나라 사람 잘 몰랐지 않냐. 이렇게 돼서 알려지고 너네도 그렇게 되면은 너는 좋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은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무명이라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취급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결정해야죠. 그러니까요. 그게 핵심이에요. 네. 그거는 누가 남이 했는데 근데 내가 그게 남들이 보기엔 그게 혜택일 수 있는데 내가 기분 나쁘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어머니가 필리핀인이라서 다문화 가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에 돈이 나와요. 자사고 같은 데 남들은 대치동 학원에 100만 원씩 가게 되는데 내가 이상하게 특혜로 가게 됐어요. 특례 입학했다.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은 기분 좋을 수 있는데 나는 왠지 기분이 나쁜 거예요. 동정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잖아. 네. 그런 혜택이 왔을 때 그게 기분이 나쁜지 이 기회를 살려서라도 더 열심히 공부해서 잘해. 그 마음을 먹는 건 본인 마음이라고. 그걸 왜 남들이 판단해 내 기분을.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행동하겠다는데 만약에 근데 그게 너무 나쁜 거 사회적 룰을 넘는 거 나를 동정해. 나 죽여버리겠어 하면 선생을 다 불질러버리고 학교 불질르고 무슨 볼링포 콜럼바인이야. 그러지만 않으면야 본인이 무슨 이해를 하든 뭔 상관입니까? 참 남의 기분을 참 자기 마음 자기는 그렇게 이해했으니 너도 그렇게 이해해라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좀 웃기다는 거죠. 웃기죠. 그게 말이지 그냥. 이게 저는 지금 정권의 판단 미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판단을 한 게 저는 사실 제가 어제 시호님이랑 대표님하고 수다 떨면서 물어봤잖아요. 나한테는 미스테리다. 왜냐하면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당직자 중에 단 한 명만 주말에 하루만 시간을 내서 인터넷 여론을 한번 눈팅을 하면 당장 월요일 날 문재인 대통령 바지까지 붙잡고 이거 취소하자라고 분명히 말할 거라고 저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보는 곳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모른다고 생각은 안 해요. 다만 그러니까 그게 남북화합의 시그널을 보내는 것과 내부의 민심에서의 어떤 부분에서 가는 것과의 사이에서 저울추를 해봤겠죠. 그렇죠. 저울추를 해봤을 때 그분들의 판단은 이제 이쪽에 좀 더 무게가 실렸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겠죠. 근데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이익보다 실이 클 텐데. 또 모를라요. 사실은 우리가 보는 우리의 커뮤니티도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어쨌든 이게 우리가 이제 뭐 그래서 정권이 잘못했다. 그건 뭐 우리가 예언자가 아니니까 몰라. 근데 다만 이제 그러니까 이쪽의 분위기가 느끼는 온도가 단순히 야 그까지 두세 명 하나 더 넣는다고 그렇게 찡얼대는 것과
그리고 혜택 받은 주제에 그걸 또 그거 못 잃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징징댄다라는 이런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라는 거죠. 되도 않을 걸 되게 만들어줬으면 고마운 줄 알고 입 다물고 있어야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심리가 아니라는 거 정도는 사람들이 지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 뭐 과거 시험 보러 갔는데 내 앞에 쓴 사람이 갑자기 여러 명 생기면 좀 그렇죠. 게다가 뭐 이런 거잖아. 사실 내가 이거면 과거도 끝났어. 아니 그 솔직히 이거에 해당돼. 내가 예를 들어 내일 수능인데 지방 사람이어서 네. 뭐 서울에 수능을 보러 갔는데 뭐 서울에 동네에서 보지만 원래는 호텔을 예약했어. 네. 돈을 모아서 하루 편하게 있으려고 그러잖아. 컨디션 조절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날 밤 너무 딱한 수험생이 그 방을 못 잡아가지고 호텔 매니저가 똑똑하더니 죄송하지만 어차피 같은 수험생인데 아주 같이 한 침대에서 좀 씁시다. 그럴 때 그 마음 서로 좋은 일 하셔야지. 난 사실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본인한테 중요한 일이잖아요. 본인 호텔비 내주진 않아요? 호텔비를 내줘도. 호텔비를 내줘도. 제가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와도 그렇잖아. 난 혼자 이제 마음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일단 이 시험 전날 이런 고민을 하는 것조차 좀 그렇죠. 난 그런 거에 가깝다고 봐요. 그게 아무렇지 않은 식으로 얘기되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 수능 전날에 내가 이런 고민을 빠지는데 이게 어떻게 아무렇지가 않아요. 아니 물론 여기서 아무렇지 않으신 분 계시지. 정신력. 정신력 누구? 뭐 아무나 다 요즘 뭐 이게 어른들 가끔씩 잊을만 하면 순서 바꿔가면서 다 나타나잖아. 맨날 정신력 그놈의 정신력. 정신력으로 극복하면 되지. 저 같이요 연대에서 같이 수험생끼리 말이야. 으쌰으쌰 해가지고 말이야. 수험 전날이니까 같이 서로 처지도 좀 나누면서 술 한잔 하고 자면 되겠네. 그리고 이제 마음을 넓게 가져라라는 논리가 뭐가 불쾌하냐면 내 속이 좁으면 안 돼? 내 마음 아니에요? 내 속이 좁고 나쁜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거 누구 영화 대사지? 왜 네가 그치 그거죠. 언프리티 랩스타에 제시가 했단 말이죠. 왜 네가 나를 판단해라는 거지. 그걸 왜 네가 나를 판단해요? 그거 맞는 말이잖아. 아니 당연하지. 내가 싫다는데. 그렇습니다. 모르겠어요. 시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뭐 여러분의 의견과 동일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마우스 3씨. 3라서 그렇지. 그럼 1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여러분과 동일해요. 아니 그 1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1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내가 예를 보여줄게. 네.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자 일동규님. 네, 일동규님이 지금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동규. 지금 앞에까지 말한 거에 지금 시호님 마우스 2와 3은 네. 저를 뺀 마우스 2와 3의 얘기가 저와 동일하고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다 저의 편집의 묘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하등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데 내가 다 커트했다. 요겁니다. 중간중간 커트해서 내가 1이다. 문장을 만들었다. 내가 1이다. 자 일동규 대표님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자 이시호님. 자 이시호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왜 주지 않아도 박탈감을 괜히 또 대리로 느끼게 또 만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불필요한 손해보는 거 아니야? 굳이 대리 박탈감을 또 느끼게 하는 게 왜 저럴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끔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흔히 말하는 주사 아프지만 주사 맞아야지라는 느낌처럼 마치 해결되지 않는 지금도 의견이 분분한 노무현 대통령의 파병처럼 네. 뭔가 국가적인 단위에서의 큰 그림에서 필요한 것과 또 내부적인 자기의 신념과 윤리에 위배되는 어떤 것 혹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사이에 우리가 늘 좋아하는 표현 점이지대가 있는 건 사실인 거죠. 네. 그렇다면 나는 그런 거예요. 어차피 순위도 아닌데 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할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 우리는 이러한 시그널을 보내려고 합니다라는 국민의 동의를 얻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게 서로 좀 양보하자라는 마음으로 갈 거라면 양보하는 사람한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잖아. 근데 마치 그런 태도는 조금 과감하게 나가면은 아베가 하는 짓이잖아. 돈 줬잖아. 그러는 거랑 똑같잖아. 그게 아니라 풀자는 거지. 저번에 우리가 일본에게 원하는 태도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때도 이런 담화가 있었고 네. 돈을 또 드리긴 했었는데 사실 또 그게 애매하게 꼬였긴 했고 우리가 또 사과를 하긴 했는데 또 국내 사정도 그렇고 하면서 서로가 대화의 루트가 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뭔가 이게 돌아가야 되는 것인데 안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시도가 없이 그래서 그런 시도가 왜 없는 상태에서 왜 이러느냐 물었더니 그런 말을 한다. 근데 그거 참 솔직히 되게 모욕적인 얘기잖아요.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으니 뭐 어떠냐는 얘기는 그렇죠. 이건 그냥 집에서 흔히
형제들 쭈름이 있는데 너는 공부 못하니까 저 공부 잘하는 니네 오빠나 니네 누나나 그 고기 좀 더 먹어야지 뭐 이런 거잖아요. 넌 조금 굶어 아니 이거잖아요. 논리가 못 됐잖아. 물론 못되지. 이게 그건 또 여성의 사회 진출이 드물어서 유리천장이 너무나도 강렬하던 시절에 넌 여자니까 그냥 중학교만 나와 이 얘기랑 똑같은 그거 뭐가 달라. 어차피 대학 나와봤자 여자애는 사회 나가면 아유, 그거 여자 안 가방 돼. 끈기라서 뭐해 하는 거. 여자 많이 배워봐야 쓸모없다고. 그럼요. 여자 똑똑한 거 아무 쓸모없다며. 그러니까 그게 너무 한 말인 게 그 쓸모라는 게 좀 그렇잖아. 정말 내가 사회와 국가에 기여를 못하고 가정경제에 기여를 못해도 내가 많이 공부해서 내가 공부해서 얻은 교양으로 내가 더 풍부해질 수 있는 거고 그게 중요한 건데 그걸 쓸모로 말한다는 것 자체가 참 그렇잖아. 자 이제는 제 차례군요. 네, 삼대선님. 아니지 나 홍대3. 홍대3 할 거야. 예, 대삼진리교 교주로서. 이거는 득보다 실이 너무 많다. 그리고 이 집권 세력이신 분들의 생각보다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의 어쨌든 문재인 정권은 지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즌2로 생각될 수밖에 없어요. 젊은 층의 기회 감소, 신자유주의 팽창이 가장 빠르고 광범위하게 일어났던 시기가 참여정부 시기예요. 이때 사다리의 개수가 많이 줄었어요. 우리나라에. 참여정부 시기에 사다리의 개수가 많이 준 상태에서 사회에 진출해서 헤매고 있는 게 지금의 20, 30대 젊은 층인데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사시 폐지는 굉장히 치명적인 불필요한 실수였어요. 왜냐하면 사다리 걷어차기로 보여요. 노무현 대통령 본인은 고졸에 불과했지만 사시를 통해서 대통령까지 되는데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시를 없애? 로스쿨로 대체한다? 이게 사다리 걷어차기로 보일 만한 오해를 사는데 기가 막힌 소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시 폐지가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할 때는 언제나 등장하는 거예요. 빠지지 않고. 사실 그게 그 그림이 기가 막힌 서사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 로스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단순히 이제 뭐 그냥 사다리 걷어차기로만 볼 건 아닌데. 네. 아닌데. 잘못 이제 오도되고 또 행정집행이 또 그런 식으로 약 흘러간 경우도 있어요. 단순화해서 보기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있을 때 그걸 설득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약간은 손해를 볼 수 있어. 우리 그 버럴님이 그저께 우리 술 먹을 때 했던 리버럴님요? 예, 그 기가 막힌 표현. 불균형의 균형. 그러니까 누군가는 완벽하게 n분의 1로 모든 사람이 다 균형을 맞출 수 없으니 50대 50을 가져갈 수는 없어요. 누군가는 49대 누군가 51일 수 있을 때 그때 그 불균형을 균형으로 맞추려는 건 그걸 이해시키려는 서로 상호간의 노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 불만이라고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출동을 해가지고 선수들을 설득해서 선수들이 이제 드디어 이해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나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내 눈앞에 직접 나타나서 너네 안 할 남이 아니라 람이라니까로 말하면 예 맞습니다. 당연히 솔직히 내가 문제에서 대들겠어요. 안 할까지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게다가 올림픽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의 입장이라는 게 대통령 앞에서 얼마나 나약합니까? 아니 그럼요. 당연하지. 아니 현직 대통령 앞에서 분연이 일어나 저는 노입니다라고 할 수 있을 패기가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사시 폐지처럼 지금 이것도 사다리 걷어차는 느낌으로서 시즌2라는 점에서 참여정권에 굉장히 불필요한 오해의 서사를 그럴듯하게 괜히 제공한다. 그래서 득보다 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말하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이 사연은. 제가 현재 홍대3 모드이기 때문에 이분의 두 번째 질문은 비트코인에 관한 거였어요. 이거 가지고도 삼촌한테 또 혼이 났대요. 삼촌 뭐 일 있으신 거 아닐까요? 자꾸 혼내키는 거 보니까. 삼촌에게 뭔가 신경 써드릴 시점이다. 이제 이분이 좀 그 외향적인 분이라 가지고 친한 친구라고 하면 한 20명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거죠. 취직에 성공한 애들도 있고 아직 못한 애들도 있고 이게 훨씬 더 많겠죠. 알바하는 친구들 있고 공시생도 있고 뭐 부모 잘 만난 백수도 한 명 있다고 합니다. 부럽다. 근데 뭐 사연자 같은 처지가 가장 많겠죠. 당연히, 취준생. 네. 이 친구들의 공통점은 10명 이상이 가상화폐에 손을 대고 있대요. 요새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뭐 2, 30만 원 가지고 게임하듯 하는 친구도 있고 심각하게 하는 애들도 있다고 하는데 사연자는 퀀텀을 8만 원에 딱 하나 사서 현재 4만 원을 손해보고 있다고. 그저께 폭락했으니까 얼마인지 가늠이 안 되네요. 보내셨던 그 시점에 이제 더. 근데 이거는 그냥 재미인데 문제는 어떤 친구는 몇백 그리고 자기가 인터넷에 봤을 때는 인터넷에 있는 누군가는 결혼자금 전부 여친이 모은 돈까지 포함해서 여친은 모르는 상태로
어떡할 거야.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썰들이 그런 썰들이 막 나오죠, 막. 왜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 뭐 경리 쪽에 돈 만지시는 분인데 그 돈 잠깐 이렇게 잠깐 넣었다가 차액만 내가 가지려고 그랬는데 그게 떨어져갖고 마이너스 회사 나서 공금을 썼다. 회사 공근 뭐 이런 것도 있고. 문제 이제 딱 한 명 익절한 친구 제외하고는 친구들 모두가 폭망 중인데 익절이 뭐예요? 이익 본 상태에서 이제 끊는다. 손해 본 상태에서 끊는다 하면 손절. 그 손절이 그런 네, 말이었구나. 뭐 그런 거. 손 원래 털고 나온다는 뜻인 줄 알았다. 네, 이거 원래 손을 DC 끊고 나온다는 줄 알았어, 나는. 손 털고 나오는 아니, 건 이게 줄 알았어. 타짜를 보신 분이 만든 말. 손을 끊고, 손모가지를 끊고. 그럼 손에 갈고리 장착하고 어허.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역시 우리는. 이렇게 모른다. 어떤 애는 힘들게 오랫동안 편의점 알바하면서 모은 돈. 네. 뭐 이것도 굉장히 많이 잃었다 그래요. 이제 어떤 녀석은 뭐 이 모든 게 문재양 때문이다. 문재양은 또 뭐야? 그게 뭐냐면 재앙이다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재앙이다. 또 싫어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예. 진짜 제가 이때까지 본 대통령 중에서 별명이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부르는 말이 참 많더라고요. 이게 뭐 좋게 뭐 이니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왜 엄청 많잖아요. 문재양은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처음 들어봐요. 문재양 참 이게 못되긴 했는데 좀 잘 만들긴 했어. 못되게 잘 만들긴 했어. 그러니까 친구들이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사필기정이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뭐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역시 불로소득은 없는 거 아닌가. 근데 이상하게도 유시민 작가가 네. 비트코인은 애초에 잘못된 거란 얘기를 좀 굉장히 준엄하게 했었잖아요. 이분이. 그렇죠. 예. 이 모습을 TV에서 보고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는 거예요. 뭐 김어준 딴질보 총수라든지 이런 분들도 이제 비슷한 논조로 애초에 잘못된 시장이라는 얘기죠. 사연자도 동의는 하죠. 근데 기분으로는 또 동의가 안 된대. 삼촌한테처럼. 사연자분께도 좀 관심이 필요한 데가 아닌가. 그래서 사연자는 설마 내가 고작 4만 원 손해본 것 때문에 내가 이런 속물인가? 이런 생각, 이런 의심도 들고 또 친구들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유시민 작가 욕하면서 다 이 사람들 때문이라고 하는 애들도 있는데 물론 믿기진 않죠. 네. 이 말은 그냥 화나서 하는 말인데 근데 심정적으로는 친구들에게 감정이입이 되는 부분이 있대요. 이게 친구라서 그런 건지 왜 그런 건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이분은 감히 건방지게 교주인 저한테 묻지 않고 시호님 저는 왜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다를까요? 이런 식으로 또 질문을 하셨어요. 유시민의 말은 맞죠 대표님? 그 말은 맞지. 네, 자 이제 사연풀이 해보겠습니다.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유시민의 그 일갈에 대해서 이것은 어리석은 투기다라고 하는 일갈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하는 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많죠. 어떤 맥락일까? 이건 맥락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맥락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투기. 일단 전제를 깔아봅시다. 이 자본주의가 이제 그 어떤 실물 경제 이런 걸 떠나서 금융 경제로 들어가서 완벽하게 투자와 투기를 구분할 수는 없어요. 어떤 건 투기고 이제 그렇다면 그런 요소와 이런 요소가 섞여 있을 때 그것을 어떤 집단, 그게 국가가 됐든 단체가 됐든 뭐 누가 됐든 간에 그걸 배제할 것인가 끌어들여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핸들링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통해서 그걸 어떻게든 이제 굴려가야죠. 이게 뭐 이건 너무 나쁘니까 없애자. 아니 뭐 조금 이렇게 수정하자. 그래서 뭐 주식 같은 경우 몇 시에 이제 끝나고 얼마 이상 오르거나 내리면 거기서 샷다운하고 해버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룰을 정교한 규제를 통해서 그 사회가 끌어안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제 생각은 일단 결론만 먼저 말하자면 그러한 방식의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야 된다고 봐요. 일단은 제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도덕적인 비난 이런 건 두 번째 문제라는 거지 오히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일단 비트코인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것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방식으로 그게 맞아 없애자 완전 이 시장을 없애자 우리나라 안 돼 하든 주식처럼 만들자든 근데 주식처럼 만들지 않고 없앴더니 비트코인이 뭐 그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이 뭐 너무나도 창대하게 돼서 우리가 여태까지는 IT 국가의 1순위였는데 뒤로 밀려난다든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거야말로 국가 정책과 뭐 국민의 어떤 차이의 미래를 보장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수지타산을 이제 대차대조를 따져보자 이거지. 이제 그건 그 문제고 그럼 이제 왜 기분이 나쁘냐. 자 이제 그거죠. 영화 타짜를 보면 고니가 마지막 그 배에 가서 이제 화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갔을 때 잘못하면 손모가지가 날아가겠다는 거 아귀한테 걸려 손모가지가 날아가겠다는 건 그 중에서 고니가 제일 잘 알죠. 그렇죠. 고니가 제일 잘 알아요. 그 영화를 보고 계신 관객분보다 고니가 제일 잘 알아요. 고니는 계속 중간에 말하잖아요. 공기가 차다. 싸늘하다. 싸늘하다.
가슴을 파. 근데 여러분 그 영화를 보시면 아시죠? 그 영화에 동의를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영화를 재밌게 보셨다면 고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에 들어가서 아기와 일과를 대결을 하는 그 심리에 대해서는 이해하잖아요. 내가 아는 형도 구해야 되겠고 스승님의 복수도 해야 되겠고 뭐 그런 거. 거기에 있는 황 사장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황 사장은 애초에 돈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 돈도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돈 아닙니까? 아니 왜 손모가지를 걸어가면서 고스톱을 쳐? 이런 생각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투기다라는 것도 인정하고 그래서 이게 위험하다라는 것도 인정해요. 그리고 이분들이 얘기한 얘기 뭐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이 사람들이 다 만약에 폭락해서 망했어. 네. 그래서 막 누구는 무슨 뭐 감옥 가고 누구는 한강에 뛰어내리고 그래서 국가경제 휘청이요. 네. 그러니까 휘청이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해일이다. 유시민 작가님의 말을 빌자면 해일이 몰려오는데 지금 또 좋게 조개를 줍고 있다는데 내 생각에는 이 야단치고 있는 이거 있잖아요. 네. 너희들이 어리석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그 자체가 이미 조개다. 유시민 작가가 조개를 줍고 있다. 그거는 진짜 해일은 사람들이 돈을 만약에 완전 폭락해서 떡락이라고 표현하더만 폭락해서 사람들이 한강다리에 막 그 6.25 때처럼 네. 뛰어드는 게 대해일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기에 몰리게 된 심리가 해일이에요. 이미 해일은 왔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인간이란 건 네. 세상을 100%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그 다음 추측을 통해 움직이는 거죠. 그 사람은 심리로 움직인다고. 어떠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지. 근데 어떠한 거에서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그 심리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적어도 여기서 뭘 느끼냐면 이 세계에 사다리가 없다. 그러니까 그게 기분의 문제. 실제로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비율로 봤을 때 정말 노력해서 밤새 공부했더니 사시에 패스했어요. 재벌됐어요. 네이버 같은 그런 벤처기업 회장이 됐어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금수저로 태어나서 그냥 먹고 살수 있는데 이 금수저여야만 서울대 갈 수 있어요. 비율과 노력해서 서울대 갈 수 있는 비율이 우리 얼마든지 모르잖아. 솔직히. 뭐 이제 주로 얘기하기로는 힘들다 하죠. 힘들다 하죠. 네. 근데 이게 9대1인지 5대5인지 모르잖아. 하지만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다 정도엔 모두가 암묵적으로 동의하죠. 암묵적으로 동의하는데 그것도 좀 확실한 데이터는 모르죠. 근데 이제 대강의 데이터로 따지는 것은 일반 고등학교에서 오는 것과 자사고 같은 데서 오는 그 비율로 했을 때 이제 점점 자사고가 많아진다. 그쵸?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느낀 거 이거예요. 자, 그럴 때 사람들은 적어도 노력하면 서울대를 갈 수 있다라는 심리를 가진 사람들보다는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심리를 가진 사람이 적어도 이 시기에는 절대 다수죠. 이 시기에 한국인들은. 그렇죠. 네. 바로 그 심리를 가졌기 때문에 특히 젊은 층은 네. 손모가지가 잘릴 줄 알면서 배를 타고 들어가는 고니의 마음처럼 그런 거에도 빠지고 애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해일이라는 거지. 이 비트코인에 빠져, 이 아사리판에 빠져 이 투기 심리가 올라가는 거는 그 어떤 그 재앙이 아니라 그건 그냥 증상이야, 증상. 몸이 아픈 건 딴 데예요. 그냥 증상이에요. 증상이지 이게 결과가 아니라고.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다 대놓고 어리석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는 그게 바로 해일이 몰렸는데 조개를 줍고 있는 거라니까 그게 그 왜 얘기인가? 비트코인 하겠어요? 야, 너 그러면 손모가지 날라가? 라는 말을 유시민 작가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양손으로 머슴질을 하든 손모가지 하나 날라가서 한 손으로 머슴질 하든 머슴은 머슴이에요. 그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우리 유대감님이 네. 노비 행랑아범한테 그래도 배우신 분이라 존대도 하고 세경도 딴 집보다 많이 줘. 그런 느낌이죠. 근데 행랑아범이 자꾸 밤마다 투전판을 가. 그래서 이보게 내가 그 돈도 많이 주고 자네한테 존대도 하는데 땀 흘려요. 이래서 돈 벌 생각 많이 하고. 어찌 그리 그리고 가면 손모가지 날라가고 위험하지 않은가. 아이고 대감님 한 손으로 빗자루를 쓰나 두 손으로 빗자루를 쓰나 노비는 노비죠. 이게 이 심리라고 이 심리. 유대감님은 두 가지의 화가 나셨어요. 하나는 투기 세력, 거대 자본이죠. 거대 자본이 이 불쌍한 개미들을 뜯어먹기 위해서 속인다. 이 개미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다. 이런 도덕적 측면 하나. 그다음에 그 개미들에게 또 한편으로는 혼내는 거죠. 여러분도 문제는 있다. 이것은 도덕적 해이고 투기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의 눈에는 나약한 이 여린 백성들이 백성이라고 그러죠. 어린 백성이 어리석고 도덕적 해이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어리석은가? 어리석지 않아요. 그거 아사리판인 거 알고 뛰어드는 거죠. 물론 그 어른의 기분에서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님의 마음을 어른의 마음으로 치환하자면 그런 마음일 거예요. 지금 거기보다 더 저점 무간지옥은 바닥이 없다. 그나마 손 2개 있을 때 다른 거 해라 이런 말이겠지.
그러니까 나도 뭔지 알아. 행랑아범 잘랐으면 그나마 유대감 집에 있다가 놀부 집에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고. 죽도록 맞았을 수도 하지만 그 있지. 행랑아범은 그거 투잔판에서 딴 걸로 노비 문서 내가 사서 나 양민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결과론으로 가면 그렇게 될 수 있죠. 근데 만약 20, 30년 후에 그거예요. 그게 성공해서 그 행랑아범이 나중에 사실은 내가 죽기 전에 비밀이 있다. 난 사실 노비였는데 노비 그 양반 문서 샀다. 족보 샀다. 이 얘기를 했을 때 그 할아버지에 대해서 자식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세상에 우리가 청컷이었다고요? 뭐 이러겠어요? 그것 플러스 고맙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이제 유대감님의 말로는 그 자식들이 아유 우리 아버님께서 큰일 나실 분이네. 도박이나 하고 말이야. 그리고 그거를 방금 아까 그 손자들이 네. 아 우리 할아버지 그래도 고맙네라는 그 부분 있지. 그걸 이제 유대감님이 이렇게 생각해. 헛꿈을 꾸는구나. 근데 그거를 대감님이 판사님이 말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유시민 작가님의 왜 저도 유시민 작가님한테 살짝 좀 빈정이 상했는데 유시민 작가님이 자기 나름대로 온당하게 분노했고 네. 그 분노가 진정성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배알이 틀렸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들은 유시민 작가님보다 특별히 어리석지 않아요. 알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면 신분 상승의 욕구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죠? 사다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 지금 계층 간 이동이 지금 안 되잖아요. 그게 거의 유일한 길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찌되나 보자고 한번 뛰어들어 본 거예요. 알바비 그리고 모아서 그중에 그걸 왜 하겠어요? 왜 알바비 모아서 그걸 하겠어요? 어리석어서? 아니에요. 대출 받아서 왜 하겠어요? 이게 지금 유시민 작가님께서 비트코인 투자자들을 보는 시각이 요거를 옛날식 표현으로 목민관이라 그래요. 이게 목민심서의 세계관이에요. 사대부인 자신이 있고 어리석고 하지만 깨우쳐주고 보호해야 할 그 득실거리는 가축 같은 백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민이 뭡니까? 목양 하면 양을 치는 거고 목축하면 가축을 치는 거고 목민하면 백성을 치는 거예요. 이게 목민관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솔직히 진짜 유시민 작가님한테 죄송하지만 이거는 국민관이 아니에요. 목민관이지. 사람들 알 거 다 알고요. 사람들도 양심 다 있어요. 지금 그 타짜 배 안에 들어가는 황 사장님의 시야에서 조승우 씨를 보고 있는 거예요. 고니를. 그죠. 어린 놈이 패기만 갖고 고가 기술 하나 믿고 돈도 없는 게 너 그러다 네 선생처럼 된다 뭐 이거지. 평경장 꼴난다 이거지.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지금 분화방이라고 비유하는데 분화방 맞죠? 판단력이 없어서 분화방이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는 얘기를 역정을 내면서 나한테 다시 하는 건 별 효과가 없다는 거 여러분 성장기에 많이 겪으셨잖아. 알잖아요. 비트코인 거품 위험성 모르고 했겠어요? 그렇게 네. 안 멍청해요. 전에 정재승 교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이 비트코인 이거 결국은 거품 꺼질 거다. 곧 위험한 순간이 올 거다. 알죠. 그리고 거기에 쓸려가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일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하시면 안 되죠. 그게 실제 일어났을 때 이렇게 되는 거 뭐 모르고 하셨어요도 아니고 근데 사람들이 그러면 하는 게 아니고 그거에 휩쓸린 사람들은 정말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알면서 하거든요. 근데 너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불구경이 어떤 기분이냐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옳은 얘기는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가 아닌데 그냥 기분만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기분의 차원입니다. 기분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로직은 옳은 로직은 아닙니다. 그냥 기분을 말씀드릴게요. 그 유시민 작가님이 알쓸신잡에 나와서 네. 지난번 이제 올해 책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할 때 이제 따님분이 이제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이제 그 학자의 길을 걸을 딸이 네. 걱정이 된대 타지에서 이런 책을 읽고 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유시민 작가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기분이 어떤 거냐면요. 따님이 서울대 나와서 유학도 가잖아요. 물론 자사고 출신이죠. 그런 거야 아마. 본인은 장관 출신이시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쉽게 하실 수 있는 분의 처지와 야 학원 2개 다니는데 하나로 줄이면 안 될까? 근데 애한테 이게 미안해서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학원 10만 원, 5만 원에 약간 이렇게 안절부절하시는 보통 사람이 그런 역정을 들었을 네. 때 그리고 심리는 좀 약간 다르다라는 걸 좀 아셔야 돼요. 그분이 만약에 비트코인을 한다면 애 학원 하나 더 보내주기 위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렇죠. 아니 내가 똑똑해서 학교 가고 유학 가고 공부하는 거 그게 그거 맞아요. 본인 능력이지. 그리고 부모 잘 만났건 뭐 본인이 잘했건 그건 다 랜덤하지만 그건 본인의 운이지. 근데 이제 내가 방금 말했어요. 기분이 안 그렇다고. 기분이 안 그렇다는 거죠. 그 말을 본인에게 듣는 우리의 기분이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 기분이 그래서 사람들도 게시판에 그 정도까지 얘기는 안 하는 거야. 누구는 뭐 독일 유학 간 이렇게 얘기는 안 하겠지. 근데 그냥 내가 말했잖아요. 그 기분이 그렇다는 거죠.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호통을 치신 것도 다 알아요. 당연한 말이야. 그 말이 맞는 말인 이유는 우리가 새삼 들었더니 그러네
해서 맞는 말이 아니라 애초에 다 알고 있는 말이에요. 이걸 진지하게 호통을 치니까 사람들은 젊은층은 사실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당신 잘 살잖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사다리가 가장 많이 없어지던 시기에 빠르게 없어진 것이 그 시기에 있었던 정권에 장관을 했잖아요. 물론 참여정부가 없애려고 없앤 게 아니라 그 시대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런 네. 분위기였으니까 마치 그렇게 얘기하면 뭐 다 노무현 때문이지 또 이건데 그렇지 기승전 않습니다. 그 얘기가 노무현인데 아니라 당연히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닌데 이제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뭐냐면 그럼 그렇게 보인다고. 그렇게 보인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유시민 작가님 노무현 전 대통령 선의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네. 굉장히 도덕적인 분들이었고 뭐 이건 정평이 나 있고 하지만 마침 그 자리에 그 시기에 그 자리 장관 자리에 있었던 게 이런 식의 호통을 치잖아요. 그럼 그 사실이 공교로워져요. 맞아요. 그리고 그분께서 그렇게 선의를 가지고 그런 호통을 자꾸 치시면 그 격언이 생각나요. 아,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더니. 그러니까 제가 결국 만약에 비트코인 했는데 지옥으로 결국 가게 될 텐데 가는 길에 계속 야단을. 야단을 이미 선의의 야단을 계속 치셔. 나는 이미 지옥 갱티켓을 이미 예매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익스프레스인데. 근데 이게 정말 사대부 대감님 관점인 게 유시민 작가님의 호통의 대상이 된 분들이 네. 유시민 작가님보다 말과 글은 잘 못할 거예요. 음. 하지만 직업이 예를 들어서 컴퓨터 공학자다. 그러면은 컴퓨터 조립은 유시민 작가님보다 잘할 거라고.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이분들은 자기 생각을 언어화하는 훈련이 유시민 작가님보다 덜 돼 있을 뿐이지 사람은 되게 비슷해요. 우리 이런 말 하는 거 좋아하잖아. 우리가 좋아하는 속담 있잖아요. 아날람이. 다른 사람들은 너만큼 똑똑하고 너는 다른 사람만큼 멍청하다. 나는 곳간에서 임신난다는 줄 알았는데. 예. 뭐 그것도 돈은 장로가 먹는다 뭐 이런 건 줄 알았지. 가만히 있어봐. 제주는 교주가 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지금? 그러고 보니 콩 작가님 외모도 좀 곰스러운데? 무슨 제가 곰스럽습니까? 아니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그렇잖아요. 그럼 안 되는데. 홍쿠마. 저는 한 방에 저희 크게 먹기 위해서 좀 네. 간단히 얘기지만 대망교회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대망교회. 소망으로는 부족하다. 안 돼. 태망. 여기 나 옆에 도쿠가와 할거나 이에야스 대망도 아니고 나 특망교회 태망이다. 같은 거 할 거야. 대륙을 먹. 특망 이런 거. 거망 어떻습니까? 거망. 거망도 좋다. 자 어쨌든 유시민 작가님이 알고 있는 거를 다른 사람들 다 알아요. 그리고 그 분들의 양심도 유시민 작가님의 양심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비슷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줄을 잡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심리를 우리가 살펴야 돼. 그 심리 때문에 사람들이 분화방이 되고 애도 안 낳고요. 결혼도 안 하고. 그러니까 네. 그 한강달에서 좋아. 비트코인 몇 만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 어떤 기업이 그 공금 이용해서 그 기업이 도산나고 애들 취직 안 되고 그 한강달에서 수십만이 지금 3,000국년처럼 떨어진다 생각해봐. 그건 해일이 아니라니까. 해일은요 곧 몇십 년 후에 애가 없고요.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이 일할 그거가 없고 그래서 그냥 이 나라가 텅텅 비다가 북한이고 우리나라고 사람도 없으니 그냥 중국 땅 갑시다라든가 일본 땅 갑시다가 돼서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조용히. 그게 해일이야 해일.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조용히 되면 모르겠는데 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인구가 주는데. 제가 유시민 작가님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터넷에서 이제 비트코인으로 돈 번 사람들 망한 사람들을 제가 쭉 관찰을 했어요. 네. 저는 비트코인은 관심이 없는데 사람들이 심리가 궁금하니까 그중에 어떤 예쁜 여성분이 비트코인으로 6억 날렸다 하면서 이제 뭘 부셨어 열받아가지고 이번에 폭락해가지고 근데 그거 시리즈 많잖아요. 시리즈 많지. 그 집을 보니까 엄청 잘 사는 금수저 누님이신 거야. 음. 그래서 야 집이 저 정도면 부럽다 했는데 알고 보니 이분이 옛날에 한때 인터넷을 반짝 뜨겁게 달궜던 굉장히 예쁘신 트랜스젠더분이에요. 아 그래요? 뭘로 화제가 됐냐면 트랜스젠더인데도 군대는 갔다 오고 트랜스젠더가 됐으니 예비군 훈련장에 끌려간 거야. 예비군 훈련장에 미녀가 와서 머리 긴 미녀가 와서 그 예비군 군복 입고 조교와 뜨거운 물 나오냐 이러니까 웃기잖아. 그런데 이분이 인터넷에서 죄송합니다 사과를 연발하면서 사라졌었어요. 왜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요? 왜냐하면 트랜스젠더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수술비가 다 빚이잖아. 그죠? 이분이 트랜스젠더의 육체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있는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하다가 굉장히 좀 뭐 10몇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소액에 성매매를 하다가 그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트랜스젠더들이 경제력이 좀 많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는 많잖아요. 수술비 때문에 뭐 유사성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빠지는 그리고 경우가 실제 많다. 금수저가 아니면 직업을 갖기 힘들죠. 그러고 사라졌어요. 사라졌는데 만약에 이분이 비트코인에 손을 대지 않았다면 지금도 계속 가난할 거고 훨씬 불행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는 사람들 결국 성매매나 하는 뭐 그런 청년이냐
되냐 이러면서 이 사람 막 욕했는데 저는 사실 이분이 좀 그때도 안 됐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집이 너무 좋은 거야. 최근에 6억을 잃긴 했지만 그 전에 비트코인이 폭등할 때 40억을 벌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은 결코 그런 어떤 행복, 본인의 어떤 성 정체성을 잘 누려가면서 몸을 팔 필요도 없고 그러면서 그냥 편안하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게 비트코인이었을 거야. 그리고 그 소수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데 성공한 소수 중에 가까스로 하나가 된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저는 이분이 잘 살고 있는 걸 보니까 개인적으로 전 기분이 좋았어요. 이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거 비교도 좀 하잖아요. 그 부동산 투기랑도 비교하는 분들이 성토하는 분들은. 근데 생각해보면 부동산 투기를 하면요, 당장 내 월세가 오르고 내 전세값이 올라요. 내가 집에서 살던 집에서 쫓겨나야 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에서 누가 돈 딴다고 해서 나한테 무슨 피해를 줘요? 그게 뭐 굳이 논리적으로 따지면 차라리 비트코인으로 돈 번 사람들이 낫지. 후발주자에게 전가한다라고 하는 회사 없어진다 그런 구조죠. 저희 사장님은 비트코인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 그리고 비트코인 없었으면 결코 그 트랜스젠더분 그분이 흑수저 굉장히 좀 비참한 갑자기 그렇게 큰 삶에서 돈을 벌기가 쉽지 않으셨겠죠. 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지금의 상황이 불가능했을 거라는 거를 비트코인이 이렇게 되기 전부터도 사람들은 알아서 알고 있어서 분화방처럼 뛰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2000년대 IT 버블 그리고 뭐 버블 세븐 막 이렇게 네. 나오면서 그게 부동산 버블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그거가 지나고 나서 이제 막차 끝났다. 네. 라고 생각했다가 비트코인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맥락으로만 생각해서 이거 쉽게 돈 벌 거 이제 사라졌구나 생각했는데 쉽게 돈 벌게 생겨서 애들이 달려드는구나라고만 인식을 해버리면 이 사안에 대한 결을 좀 모르신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불로소득 좋아해갖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쿨병 걸린 사람처럼 보일 거야.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고 이 사람들 지금 도시락을 싸들고 뜯어서 말릴 판에 옆에서 또 고나리질하냐 그러는데 그거야 내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근데 이거는 쿨이 아니라 솔직히 난 진짜 나는 오히려 더 우려스러운 말로 하는 거지. 이게 화를 북 돋는다니까.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끝이겠어.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으면은 이걸로 끝이겠냐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 나올지 몰랐으니까 미래는 몰랐으니까 이게 이런데 또 제3의 뭔가 나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될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고 그게 더 큰 건지 더 작은 건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유시민 작가야 그냥 지금은 개인 자격이잖아요. 프리랜서인데 정부 부처가 법무부 이런 데서 철퇴를 내리고 정신을 차리게 하는 방식으로 이게 잘못된 투자라는 걸 깨닫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접근법 있죠. 그게 되게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 유권자 되게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서로가 지금 협의가 안 돼서 지금 하고 어딘가는 좀 약간 소프트하게 발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강경하게 발언하는 사람인데 그걸 그러니까 이게 부처 간에 지금 협의가 안 됐어요. 어쨌든 이게 시장이 돌고 있잖아요. 그게 야사리판이든 무슨 정규직판이든 간에. 근데 시장이 돌고 있을 때 그런 게 정부 차원에서 어떤 시그널이 갔을 때 어떤 그 시그널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충분히 고려는 하고 말을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리스크가 있으면 그 정도는 우리가 감수하겠다. 한강다리에 10,000명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리스크를 가지든 그런 걸 계산하고 해야지 다짜고짜 야단을 친다든가 그래서는 안 될 문제라고 보고. 그리고 유시민 작가님은 난 사실 별 사감은 없지만 그냥 유시민 작가님도 해주고 싶은 얘기는 그건 거죠. 유시민 작가님 이번 정부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어용지식이나. 네. 이렇게 하면 어용지식인 실패한다. 문재인 정권을 보위하는데 실패한다. 진짜 나 장담하는데 차라리 우리 같은 얘기를 하셨어야 정권을 보위하는데 도움이 됐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저희의 생각은 이렇고요. 그리고 사연자분 그리고 만약에 청취자분들 중에 사연자분과 비슷한 감정이나 생각을 가지신 분들 많은 참고가 됐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단일팀이나 비트코인에 대해서 저희와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 불편하실 수 있어요. 아니 저희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몰라요. 다만 비트코인 투기 광풍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 있잖아요. 네. 그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저희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일단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깐 결론 또 내 마우스 1만 나 이기지. 그러니까 일동규 대표님 결론을 또 내가 내줘야지. 저희는 비트코인 찬성합니다. 뭔지 모르지만 뭐에 찬성한지 모르지만 네. 대표님 근데 진짜 한강다리에 10,000명씩 가잖아. 그러면은 그 순번표도 받아야 되고 거기 공무원 가 있어야 돼. 그러면 옛날에 있잖아요. 왜 금강이 한창 옛날에 미국이나 이럴 때 금강 열풍이 불었잖아요. 그때 가장 돈을 번 사람은 청바지 팔고 기구 팔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정선에서도 제일 돈 많이 버시는 따로 있잖아요. 따로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일동규 대표님. 결론은 비트코인이다.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다. 비트코인밖에 없다. 둘이니까 쌍쇼님. 괜찮다. 쌍을 쌍으로 발음하시면 안 돼요. 쌍쇼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이에요? 뭐 더 해야 돼요? 예, 지금까지 저는 홍대삼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